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길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이 세상에 욕심 가득한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존재하지만 상황에 맞게 적당히 부려야 탈이 없잖아요. 작은 것을 노리다가 큰 것을 잃게 된다는 우리나라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지 않고 작은 일에 기뻐할 수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8년 차가 된 40대 초반의 여성이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북 디자인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연애를 하게 된 지 1년 만에 아이가 생겨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현재 시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가뭄에 콩나듯이 출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는 남편 기준에 맞추어서 집을 얻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댁 가까이 집을 얻을 필요가 있었냐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사실 시댁 근처에 살면 시집살이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시집살이는 전혀 없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가정적인 사람이다 보니 저희 가족에게 참 잘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 하나는 잘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소문난 딸바보여서 출퇴근 때 빼고는 어딜 가나 붙어 다니려고 했고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면서 집안일도 참 잘 도와줬어요. 무엇보다 저희 친정엄마에게도 정말 잘했죠. 장모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이서방 왔어? 매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주말에는 좀 쉬지. 장모님 보고 싶어서 왔죠. 오늘도 맛있는 거 해주실 거죠? 아이,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얼른 들어가지. 남편은 항상 친정엄마를 본인 엄마처럼 생각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인지 매주 주말마다 친정에 찾아가서 얼굴을 비치고 애교도 잘 부렸죠. 게다가 제가 옆에 있을 때만 친정에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얼굴을 보고 싶거나 본인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혼자서도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만큼 남편은 엄마를 정말 좋아했죠. 친정엄마도 친아들처럼 거리낌 없이 다가오는 남편을 너무 예뻐하고 기특해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우리 가족에게도 딱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죠. 그건 바로 남편이 시어머니를 정말 싫어했다는 것인데요. 저희 친정엄마에게는 아들처럼 다가가고 거리낌 없이 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시어머니에게는 항상 남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불효자라고 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 용돈 한번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없었고 시댁에는 뭐 거의 발걸음을 끊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명절 같은 날 어쩔 수 없을 때 방문하게 되면 이게 불만이다 저게 불만이다 윽박을 지르기 바빴죠. 어느 날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잘못 온 전화인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김미숙님 며느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그분 며느리인데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최근 통화 목록 보고 전화드렸어요. 지금 김미숙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와 계시는데 보호자님께서 오셔서 입원 수속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네?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혹시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아니요,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팔다리에 깁스를 하게 되어서 보호자님이 옆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에 놀랐지만 일단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도착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배달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의식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물론 팔다리는 금이 가고 부러져서 당분간 움직이는 게 힘이 들겠지만요. 저는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핀 후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리게 되었죠. 그러나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병원에 와 있는데. 병원은 왜? 당신 어디 아파?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입원을 했어. 오토바이랑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 지금 팔다리에 금이 가고 부러져서 당분간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도 저녁에 병문안 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거길 왜 가?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당신도 대충 입원실에만 올려놓고 그냥 나와. 아휴, 몸 불편한 어머니 혼자 두고 내가 어떻게 가. 그리고 당신도 아들인데 병문안 한번 와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병문안을 가고 당신이 옆에 있어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원 수속만 대충 해주고 나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니까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대충 입원 수속만 해주고 바로 집에 가 있으라고 했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조금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은 낳아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는지 한숨만 나왔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절대로 병간호 해줄 생각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죠. 옆에서 눈치를 살피며 제 전화 통화를 엿듣고 있던 시어머니께서는 대충 상황 파악이 되신 건지 저에게 그만 가보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아픈 시어머니를 그대로 놓고 집에 가게 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았죠. 아니에요, 어머니. 남편 퇴근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아니야, 나 괜찮으니까 얼른 들어가. 나중에 괜히 주역 열면 지 마누라 고생시켰다고 한바탕 난리 난다. 그리고 예빈이 어린이집 끝날 시간도 거의 다 됐지 않니? 그래도 어머니 팔다리 불편하신데 제가 어떻게 그냥 가요? 필요하면 간병인 불러서 쓸 테니까 그냥 가도 돼. 여기까지 달려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니까. 너도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말고 얼른 들어가.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는 결국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었어요. 남편은 끝내 병문안을 가지 않았는지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남편에게 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죠. 그래도 왜 그러는 것인지 이유라도 알게 되면 남편은 이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한테는 솔직히 말 좀 해주면 안 돼? 당신 어머니한테 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니, 우리 엄마 앞에서는 항상 온순하게 행동하면서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날이 서 있잖아. 오늘 어머니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는데 병문안도 안 가보고. 나도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알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엄마가 어릴 때 나한테 준 상처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자 또다시 나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 일로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겠지만 그날은 달랐죠. 제대로 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저는 끝까지 물어봤어요. 대체 무슨 상처를 받았길래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본인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남편이 어떻게 중소기업에 다니고 결혼까지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에게 피해의식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양육을 했길래 그렇게까지 해? 나 어릴 때 엄마한테 밥 한 번 제대로 못 얻어 먹어봤어. 맨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밥을 차려줄 수 있었겠어? 운동회며 소풍이라도 갈 때 도시락 한 번 못 받아봤다고. 겨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야?
나도 어릴 때 엄마가 바쁘셔서 밥 제대로 못 차려주셨어. 그것뿐이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지.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내가 뭐만 하면 눈을 부라리고 윽박을 지르기 바빴다고. 게다가 내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집에 돈이 없다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했다니까. 아무리 그러셨다고 해도 그렇지.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아들인 당신이 잘 챙겨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미워도 오늘 병문안은 갔다 왔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는데 당신이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어떡해. 뭐 알아서 하겠지. 내 속에 있는 화가 모두 풀릴 때까지 엄마한테 잘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당신도 괜히 따지지 말고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시어머니 이야기에 끝까지 냉혈한처럼 굴었어요.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그렇지. 본인 화가 풀릴 때까지 시어머니에게 잘해주는 일은 없을 거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남편은 저에게도 시어머니를 챙기지 말라면서 강요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인 제가 10분 거리에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무시하고 살겠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해도 직접 가서 챙겨드려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남편이 출근하면 병원에 몰래 가서 병간호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남편 몰래 시댁에 들러 용돈을 조금씩 챙겨드렸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항상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런 것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시어머니도 잘 알고 계셔서 그런가 제가 챙겨드릴 때마다 항상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하셨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 8년 차가 되었어요. 여전히 남편은 시어머니보다 저희 친정엄마를 먼저 챙겼고 딸바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죠. 저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침 일찍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일을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에 잘못 걸려왔구나 싶어서 모른 척했죠. 그러나 전화는 계속해서 울려댔고 결국 저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경찰서인데요. 혹시 유정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엄마인데요?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유정수님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니시길래 저희가 데려와 보호 중에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모시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가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녔다고요? 일단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저는 경찰관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경찰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정엄마가 아주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경찰서로 달려갈 때까지만 해도 경찰관님이 사람을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소 깔끔한 모습을 추구하는 저희 친정엄마가 그런 몰골을 하고 길거리로 활보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경찰서에서 마주친 친정엄마의 모습은 제 두 눈이 의심될 정도로 정말 황당했죠. 오죽하면 제가 친정엄마에게 숨겨진 쌍둥이 동생이나 언니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당황스러운 친정엄마의 모습에 저는 한참 동안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 한 분이 제 눈치를 살피다가 조심스레 다가오셨죠. 그리고는 본인이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아무래도 저희 친정엄마가 치매에 걸리신 것 같다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후 친정엄마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왔죠. 그리고 나서 친정엄마를 집으로 데려가 씻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엄마의 모습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함에 친정엄마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해봤는데 정신이 되돌아오지 않았는지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내뱉거나 혼잣말을 하셨어요. 저는 연신 한숨을 쉬며
친정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한참 동안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검사를 받고 있을 때 저는 설마 친정엄마가 치매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치매라는 병이 찾아오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아직은 팔팔하고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내내 친정엄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늘에 두 손 모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검사가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은 친정엄마에게 치매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치매는 치료가 되지 않는 불치병이나 다름없잖아요. 게다가 나중에는 아이가 되고 소중한 사람들조차 알아보지 못해 암보다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병이 친정엄마에게 찾아왔다니 정말 절망적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손을 잡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보호자님, 치매라고 해서 당장 아이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약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늦춰볼 수 있으니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도 오늘 오전에 엄마가 거지 같은 몰골로 길거리를 활보했대요. 이미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약물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약물을 사용해도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벌어볼 수 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친정엄마를 모시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혼자 두면 안 된다는 말씀에 일단 집으로 친정엄마를 모시고 갔죠. 남편과 상의 없이 모시고 간 거라 괜찮을까 걱정되기는 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친정엄마와 잘 지낸다고 해도 치매 환자와 함께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레 상황을 설명했죠. 친정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았고 앞으로 치료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일단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모시고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많이 당황스러운 듯 보였지만 혼자 계시게 하는 것보다 같이 한 집에서 지내는 게 낫다면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고생 많았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죠. 싫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말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친정엄마가 함께 지내니까 불편했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자꾸만 밖으로 나돌았고 또 조용히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이뿐만 아니라 가끔씩 컴퓨터 검색 목록을 보면 저 몰래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괜히 신경이 쓰이고 눈치가 보이더군요. 친정엄마도 정신이 돌아올 때면 자꾸 남편에게 미안하다 하셨죠. 그러면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 요양원을 알아보고 보내달라는 말씀도 종종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친정엄마가 치매 환자가 되었다고 해서 시설에 쉽게 맡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무슨 요양원이냐고 하면서 애써 모른 척 했던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 저는 출판사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토요일에 회사 출근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 회사에 불려가는 일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책이 출간될 즈음에는 늘 한두 번씩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친정엄마를 맡기고 잠시 출판사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 보니 엄마는 자고 있고 남편은 안방 방문을 닫은 채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통화 상대는 시어머니인 듯 보였죠.
처음에는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나 보다 하면서 별 생각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랑 전화 통화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워낙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서 길거리에서 얼굴을 봐도 무시하고 지나갈 정도였거든요. 당연히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할 일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나 궁금한 마음에 방문 앞에서 모른 척 전화 통화 내용을 엿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상한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친정엄마 집에 가구들은 다 있으니까 대충 필요한 옷만 챙겨서 몸만 들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도 아무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멍하니 방문 앞에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방에 있던 친정엄마가 잠에서 깼는지 조용히 방에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때마침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방에서 나오려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히 친정엄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싶어서 머리가 좀 복잡해졌어요. 남편 통화 내용을 들으면 곧 심각한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제 눈치를 살피고 있던 친정엄마는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꺼냈어요. 정이야, 아무래도 이 서방이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엄마 집을 어떻게 빼앗아? 너도 방문 앞에서 통화 소리를 들었으면 알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 서방이 내 집을 빼앗으려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증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사람 그런 나쁜 짓 꾸밀 사람 아니야. 내 얘기로 똑똑히 들었어. 이 서방 사돈이랑 전화하면서 일주일 뒤 내 집에 이사 들어간다고 했다니까. 이거 분명히 내 집을 빼앗으려고 권모술수를 쓰는 거야. 아이, 엄마, 권모술수는 무슨 권모술수야. 이 서방이 멀쩡한 이 집 놔두고 엄마 집을 왜 빼앗으려고 해? 저는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친정엄마는 제 옆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본인 집을 빼앗으려는 수를 쓰는 거라며 난리를 쳤고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 한숨만 쉬어댔어요. 친정엄마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랑 남편은 앙숙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한순간에 서로 붙어서 집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정엄마에게 다시 치매 증상이 나온 건가 싶기도 했죠. 그러나 친정엄마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제가 들은 남편의 통화 내용도 수상해 보였어요. 게다가 친정엄마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에 이사하기로 했다는 전화 소리를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막말로 치매 증상이 나온 거라면 어떻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날짜에 맞춰 친정집에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토요일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약속이 있다면서 밖에 나가더군요. 평소 같으면 늦잠이나 자고 있을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니까 수상해 보이긴 했어요. 만약 남편이 친정엄마 말대로 친정집에 이사를 한다면 분명히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친정엄마를 데리고 먼저 집에 도착해서 부엌 베란다 쪽에 숨어 있었죠. 친정집에 숨어 있으면서도 저는 제발 남편이 그런 못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를 바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도어락 교체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도어락 교체가 다 되었는지 시어머니랑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거실에 짐들을 하나씩 들여놓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짐을 다 들여놓은 것인지 방에 들어가 봐야겠다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때쯤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두 사람의 대화 녹음을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드디어 고생 끝이네. 어차피 치매 노인네 내 집에 있고 곧 요양원 들여보낼 거니까 마음대로 써요. 여기서 지내는데 갑자기 네 마누라나 장모가 쳐들어오지는 않겠지? 어차피 치매 노인네 챙기느라 바빠서 여기 올 사람 없으니까 걱정 마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혹시 나중에 네 마누라가 이 집 돌려달라고 하면 집 빼야 되는 건 아니지?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그 노인네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건 내 재산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나한테 다 계획이 있지. 역시 내 아들 똑똑해. 나는 우리 아들이 뭐 하나 뺏어올 거라고 믿었지. 무슨 계획인데? 내가 그 노인네 정신 헷가닥 갔을 때 증여 문서에 도장 찍으라고 할 거야. 나한테 증여하는 걸로. 그럼 나는 몰래 이 집 팔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그냥 불효자식이 정신 차린 후 효자 노릇 좀 하려고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다. 어디에 뭐가 있나 좀 볼까?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안방을 뒤적거리는 듯 싶었어요. 한참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는 귀중품들을 찾아낸 듯 보였어요. 아들, 이 목걸이랑 반지들 내가 다 가져도 되는 거야? 서랍 뒤적거려 보니까 이 노인네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네.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그거 끼고 다닐 주인 없으니까 팔아먹든 아니면 엄마가 차고 다니든 알아서 해. 아이고, 우리 효자 아들. 언제 철 좀 될까 했더니 드디어 정신 차렸나 보네. 고맙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장 안방문을 열고 쳐들어가서 난리를 쳤죠.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그러나 곧이어 뻔뻔한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랑 장모님이 여기를 어떻게? 토락도 바꿔서 마음대로 못 들어왔을 텐데. 똑바로 말 안 해? 왜 우리 엄마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어머니 짐들을 들여놓고 귀중품을 마음대로 꺼내서 늘어놓는데 뭐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거야? 이서방 진짜 실망일세. 그동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건가?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못된 짓을 들켰는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이는 거냐고? 사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 아들이 뭐 못 올 곳에 왔어요? 그냥 사돈이 아들 집에 계시다길래 잠시 놀러 온 것뿐이에요. 놀러 왔다고요? 어머니, 속이 훤히 드러나는 거짓말 그만하시죠. 지금까지 제 두 귀로 듣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속에 두 사람 대화 녹음도 잘 되어 있고요. 아니, 듣자 하니 좀 어이가 없네. 내가 뭐 못할 짓 했냐? 어차피 장모님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 집은 우리 소유가 될 거고 당신 재산은 내 재산이기도 하니까 어머니한테 줄 수도 있잖아. 당신 그럴 생각 없었잖아. 나 몰래 엄마한테 도장 받아내서 이거 팔려고 했다며. 근데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 그리고 설령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이게 왜 네 거야, 내 거지? 당신이랑 나눠 가질 일은 없어. 나 곧장 이혼 소송 진행할 거니까 다시 짐 빼서 나가.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다가 이혼 통보를 한 후 두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죠. 그러나 두 사람은 친정엄마 집에 들어오려고 시댁집 전세까지 뺀 상황이라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화가 잔뜩 났는지 곧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경찰들이 오자마자 친정엄마는 어떻게든 안 나가고 버티려는 두 사람에게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그들은 곧장 다시 짐도 빼야 했고 집에서 쫓겨나야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이 집에서 나간 후 저는 다시 사람을 불러서 마음대로 교체를 해놓은 도어락을 열쇠로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곧장 친정엄마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죠. 그러나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면서 하고 싶으면 양육권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저는 뭐라고 하든지 끝까지 무시해버렸죠. 그렇게 예정대로 재판은 진행되었고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셨어요. 또 양육권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로 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곧장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했고 친정집으로 들어가 친정엄마를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쯤 친정엄마는 뜬금없이 재산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실 저는 갑자기 무슨 재산 정리를 한다고 하나 싶었어요. 죽을 날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기억을 잃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언제 기억을 잃고 저를 못 알아볼지도 모르니 불안했나 봐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저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했죠. 사실 친정엄마에게는 몇십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돈에 모은 돈, 그리고 대출까지 끼어서 산 빌라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주신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이걸 다 주겠다고? 갑자기 왜 그래? 언젠가는 네가 가지고 갈 몫이었어. 다 너한테 넘겨주려고 내 빼고 광 내면서 관리했던 거야. 엄마, 치매 걸린다고 바로 나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이것저것 정리하겠다고 서둘러. 나 불안하게. 정이야,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뭐라고? 아니, 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요양원에 들어가? 내가 엄마 보살필게. 그러니까 나랑 여기서 계속 같이 살자. 손주 자라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즐겁게 보내야지. 엄마는 너 고생하는 거 싫어. 그리고 요양원 들어간다고 얼굴 못 보는 거 아니잖아. 가끔씩 니들이 놀러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보내면 돼. 엄마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신 후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저는 손주 자라는 것도 보고 즐겁게 보내야 한다면서 끝까지 만류를 했죠. 그러나 결국 엄마를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그곳에서 모시기로 했죠. 그렇게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엄마 빌라 건물에서 매달 세를 받으며 아이를 편하게 키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빌라 반지하 방에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다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반지하 빌라 방에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서요. 방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마침 방이 비어 있어서 괜찮아요. 바로 오시면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네, 그럼 손님 모시고 바로 갈게요. 저는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빌라 건물로 가서 방을 보여줄 준비를 했어요. 사실 그냥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계약할 때 도장만 찍어도 되지만 가까이 살고 있기도 하고 직접 맞이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항상 먼저 가서 대충 정리라도 해놓는 편이었죠. 그날도 부동산에서 새 들어올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왔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죠. 마찬가지로 두 사람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랐는지 방을 보는 내내 표정이 굳어있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여기저기 방을 둘러보고 있을 때 부동산 주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장님, 저기 두 사람 모자인 것 같은데 경제 사정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들어보니까 가진 돈도 얼마 없고 월세가 가장 적은 곳으로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여기로 데리고 왔는데 괜찮죠? 사실 저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돕고 살자는 생각에 상황에 따라서 보증금도 덜 받고 월세도 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항상 그래왔고 저도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한 부동산에서만 거래를 해왔고 주인은 저희 건물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두 사람을 저희 빌라로 데리고 왔다고 했죠. 부동산 주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두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돈이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 와중에 제 속을 모르는 부동산 주인은 해맑게 계약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장님, 저 두 사람 성격 참 좋아 보이던데, 사정 생각해서 좋은 조건에 계약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이번 계약은 안 하고 싶네요. 저 두 사람한테 계약 못 하겠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어머, 왜요? 혹시 두 사람이 사장님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생전 거절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저 두 사람이랑은 계약 진행 안 하고 싶네요. 저는 결국 두 사람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부동산 주인은 생전 처음 있는 일에 깜짝 놀라면서 두 사람이 잘못한 게 있냐고 물었죠. 그 말에 저는 대충 느낌이 안 좋다고 둘러댔는데 부동산 주인은 처음 겪는 일에 놀랐는지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를 그것도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을 제 빌라에 들일 수 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을 그대로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얼굴을 자주 보는 부동산 주인 앞에서 몹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대충 둘러대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러나 저의 말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두 사람은 부동산 주인의 말을 듣더니 눈치도 없이 직접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동산 주인을 보낸 후 제 앞에 다가오더니 곧장 무릎을 꿇을 기세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둘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왜?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제발 엮이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 며느라가, 우리가 네 진가를 못 알아봤어.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앞으로 내가 잘해줄 테니 사돈집 문제는 잊고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그래 여보. 우리 예빈이 미래도 있는데 재혼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받아주기만 하면 머슴처럼 당신이 시키는 일은 다 할게. 이 아저씨야, 내가 왜 당신 여보야? 호칭 똑바로 못해? 이혼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남한테 여보라고 부르고 있어? 기분 나쁘게.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내가 건물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담이 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 진짜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맞네. 예빈 엄마, 당신 재산이 탐이 난다기보다는 우리 예빈이가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여봐요 아저씨, 우리 예빈이 자꾸 들먹이지 마. 당신이랑 살았을 때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 두 사람이랑 평생 엮이고 싶지 않고 빌라 집에도 들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 두 사람은 제 앞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석고대죄를 했죠.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두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가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결국 두 사람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죠. 그러나 두 사람은 정말 다급하기는 했던 것인지 다음날 저희 집까지 쫓아왔어요. 뭐야? 내가 엮이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하지 않았어? 왜 여기까지 쫓아와? 나 재호는 바라지 않을게. 그러니까 어제 본 반지하방 싼값에 들여보내주면 안 될까? 월세 밀려는 일 없이 꼬박꼬박 잘 낼게. 그래 며느라가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우리 어제 본 필라방에만 들여보내주라.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세요. 사실 내가 이혼하기 전에 사업하겠다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랑 엄마 전세금까지 다 날려버렸어. 그런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엄마를 장모님 집에 들여보내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지금 그 일로 사기꾼한테 돈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전 재산이 200만 원밖에 없어. 이 돈으로는 방 한 칸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빌라에 들여보내주면 안 될까? 전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려먹었고 전 재산이 2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싹싹 빌었어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거절을 했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결국 두 사람은 힘없이 일어서서 가더니 그날 이후로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두 모자는 갈 곳을 찾지 못했는지 한바탕 크게 싸우고 연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전 남편은 일용직과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 시어머니는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 말에 자신이 잘못한 일은 언젠간 곱절로 받게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네요. 이참에 저는 두 사람이 본인이 저지른 죗값을 제대로 받고 개가천선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이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나마 제 이야기를 하니 속은 조금 풀리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늘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